어머,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내일 장가는 아직 안 갔죠? 애인 있어요? 처음 보는 내가 뭐가 그리 궁금했던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며 눈웃음을 친다. 그 아줌마는 약간 통통한 몸매에 웃을 때는 눈에 잔주름이 살짝 잡히는 흔한 말로 새끼가 주르르 흐르는 스타일이었다. 나이는 그 당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식당 아줌마는 나를 볼 때마다 동생처럼 잘 대해주셨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워 보였는지 갈 때마다 반찬도 이것저것 한두 가지 더 챙겨주시고 이따금 퇴근하는 길에 날 불러 세우더니 밑반찬을 따로 챙겨주곤 하셨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늘 챙겨주고 신경 써주셔서 점심때마다 커피를 사드리곤 했다. 너무나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그때부터 아줌마에 대한 묘한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돈 문제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별거 아닌 별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생활에 지쳐버린 나는 아내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강릉으로 발령받아 혼자 지내게 되었다. 그때 마침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여인이 생겼으니 회사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대주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식당 아줌마였다. 아내와 달리 그녀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나 없으면 못 산다 할 정도로 나와의 관계는 찰떡궁합에 항상 나한테 맞춰줘서인지 그녀와 같이 있으면 낮아진 자존감이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 36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모아둔 돈 거의 다 써버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렸지만 4년간의 노력에도 공무원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특정한 직업 없이 마기를 하셨기에 어릴 적부터 여유로운 편 아닙니다. 이틀에 하루는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인지 전 안정되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퇴직하면 연금 나오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공부했던 건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지방도시에서 15년 된 23평 아파트에 부모님 두 분 사시고 제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대학 교수가 꿈이라며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 다니며 등록금 내고 혼자 원룸 얻어 생활하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수십 년간 남미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얼마 전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 하나 내셨네요.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가게 월세 내고 이것저것 뺄 것 빼면 생활비에 용돈 정도는 나오시는가 보더라고요.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 내 형편 잘 이해해주고 가진 거 없는 남자를 사랑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소소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랑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 처갓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서울에서도 꽤나 집값이 비싼 동네인데 집도 너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넓은 아파트였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원체 깔끔하셔서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와, 이런 집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도 15년 정도 돼서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고 그 분야에선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 이제껏 제가 모은 돈과 집에서 조금 보태고 모질한 돈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까 한다고 했죠. 와이프가 그럼 집 구하는데 70%는 빚져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습니다. 며칠 후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오빠 우리 아빠가 전세금 해준다는데 괜찮겠냐고요. 부담스러우면 빌린다고 생각해라. 이자 없는 걸로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시집가는 딸에게 그것까진 너무 무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 나오자마자 넙죽 받아먹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신혼집을 대출로 얻은 것이다 보니 집안 혼수들은 와이프가 모은 돈으로 큰 돈 안 들이고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둘은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내세울 거 없는 신랑이다 보니 와이프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줬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온 후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친구 모임을 다녀오더니 나만 이런 데 산다고. 다들 새 아파트에 집도 이쁘게 꾸미면서 자랑하고 난린데 난 이게 뭐냐고 툴툴 대더라고요. 첫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냐고. 걔네는 빚 없이 시작하는데 우린 수억을 빚지고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월급 모아서 따라잡냐고. 평생을 내 집장만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사실 저희가 서울근교에 10년 넘은 아파트였거든요. 평수는 24평이고 집 주인분께서 그동안 리모델링 아예 안 하셔서 촌스럽기는 했네요. 아내가 내 돈 들여 이쁘게 고치고 싶어도 2년 계약에 남의 집인데 손 뗄 수도 없고 또 화장실만 다녀오면 타일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대요. 근데 와이프 친구들은 다들 새 아파트 분양받았거나 2에서 3년 지난 깨끗한 아파트에 다 자가이다 보니깐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비교가 많이 되었나 봐요. 하루는 와이프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뭐 하셨냐고 젊은 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빴습니다. 시댁이 능력 없어 자기가 이런 데 산다고 비꼬는 듯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 남들처럼 열심히 사셨으나 운도 안 좋았고 이런 쪽으로 박지 못하셔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큰 수확이 없었던 거죠.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더 많이 맞추고 있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데 와이프는 갈수록 계속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저희 집을 아래로 보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도 참는데 한계가 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불평불만은 멈출 줄을 몰랐고 결혼 3년 차에는 한 집에 살아도 되면 하게 지내고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죠. 얼마 못 가 아내는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별거 생활 6개월 만에 남편과 5년 전 사별한 과부 식당 아줌마가 여자로 다가왔습니다. 둘 다 처한 상황이 많이 외로울 때였죠. 밑반찬까지 따로 챙겨주는 아줌마가 늘 고마웠는데 하루는 아줌마가 발을 다쳐 방기부스를 하게 되면서 그때 출퇴근을 내 차로 태워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다. 몇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조잘조잘 말이 많았던 그 아줌마가 말을 하고 나는 주로 들어주는 편이었다. 그 아줌마가 먼저 나에게 연정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주말에 뭐 하냐면서 서울 갈 거냐 묻길래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했더니 나에게 드라이브 한번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맛집도 알려주겠다고 한다. 막상 단둘이서 드라이브 한다고 나와보니 아줌마는 평소 보지 못한 과한 옷차림에 마치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뻘쭘 매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줌마의 거침없고 넉살스러운 대화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고 좋아졌어요. 입만 떼면 남과 비교하고 돈 이야기밖에 안 하는 아내와 그녀는 너무나 달랐다. 우리 오늘 재미나게 놀아요. 네, 아줌마 오늘 엄청 이쁘게 하고 나왔네요. 김 과장님도 오늘따라 더 멋져 보여요. 참 별거 생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이혼을 하던지 빨리 애인을 하나 두던지 해야죠. 젊은 나이에 외롭지 않아요? 한번 실패해서인지 신중해지네요. 했더니 그 아줌마가 김 과장님 제가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여자? 별로 생각 없는데. 근데 어떤 여자인데요? 저는 어떠세요? 순간 깜짝 놀랐다. 정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 둘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도 주말에 별일 없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아줌마가 먼저 시간 되냐고 묻더라고요. 주말마다 난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내는 집 나갈 때만 해도 당장 이혼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우리 관계를 질질 끌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기 아빠 찬스 받아 전세 기간 끝나는 대로 새 아파트를 장만하면 다시 살림 합치자고 하네요. 난 아내와 당연히 별거하고 이혼하는 줄 알고 아줌마와 가까이 지냈던 건데 이제 와서 이혼 못 해주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처음엔 나도 또래나 연하 여성들과의 연애가 더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연상녀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 시작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었을 겁니다. 우연히 회사에서 기러기 생활 중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안이었고 피부도 깨끗하더군요. 회식 자리에서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우린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날 처음으로 연상녀가 나와 맞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생긴 건 순진해 보여도 둘만 있을 때면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순식간에 거칠고도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의 관계는 1년 넘게 지속되었지만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거리상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끝이 나게 됐어요. 그 후에도 그녀의 매력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어느 날 문득 외로워지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채팅 어플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얼굴이 잘생긴 편도 아니라 며칠간 별 소득이 없었지만 마침내 40대 여성이 대화 신청을 해왔습니다. 별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옆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걸어서 15분 거리라니 이건 운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화 중에 은근히 이 여성이 먼저 리드하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가벼운 농담도 하고 신사처럼 굴면서 흘렸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채팅으로 여자 만나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 10번 정도 됐다고 뻥을 좀 쳤죠. 그랬더니 놀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결과가 좋았어요? 당연히 아주 좋았죠라고 대답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죠. 그녀도 웃으며 흥미를 보이더군요. 대화가 잘 풀려가서 결국엔 우리 이 정도로 잘 맞으면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제안했죠. 그런데 그녀가 좋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 저도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녀는 그저 평범한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내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의 만남이 아무리 가깝고 친밀해지더라도 반드시 비밀스럽고 깔끔하게 뒤끝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였죠. 나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항상 조심스럽게 만나기로 했죠. 그녀는 본인도 바람을 피우는데 부담을 느끼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라면 흠잡히지 않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과는 이미 마음이 멀어졌지만 모든 걸 잃고 싶진 않다면서요.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에 대한 불만이 꽤 많더군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 덕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지만 문제는 결혼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키도 작고 배도 나왔는데 대화도 없고 서로에게 점점 무심해졌다고 했죠. 특히 예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마음의 거리가 생겼고 그 이후로는 각방을 쓰며 거의 남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래도 남편이 잘해줄 때가 있겠죠?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글쎄,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책임감으로 함께 사는 거지라고 답하더라고요. 사실상 남편과는 생활 파트너에 불과한 셈이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지만 이젠 그녀도 외롭고 지친다는 게 눈에 보였죠. 그때 문득 제가 그럼 앞으로 누나 신경 많이 써줄게요라고 말해버렸어요. 분위기가 좀 묘해지면서 살짝 긴장했지만 그녀도 그 말을 듣고 나니 얼굴이 살짝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카톡 아이디를 물어봤는데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주더군요. 그날부터 슬슬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일상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죠. 거의 일주일간 빠짐없이 연락을 이어가며 점점 친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솔직하게 사실 나도 남편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 근데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더라라고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과 각방을 쓴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녀도 외로웠던 거죠. 걸리면 이혼당할 것 같아서 두렵긴 해라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재밌는 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결국 서로 한번 만나보기로 약속했죠. 마음에 들면 계속 보고 아니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들 눈 피해서 우리 집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하고 농담처럼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외로 그래, 괜찮겠지? 라고 대답하더군요.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설레던지. 그리고 그날 그녀가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결 산들산들한 치마에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둘이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눈빛이 조금씩 깊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러다 불쑥 내가 물어봤어요. 누나, 저 괜찮아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더군요. 그렇게 우린 서로에게 빠르게 끌려 들어갔고 새롭고 신선한 경험으로 가득한 순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채팅만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결국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사실 유부녀는 내게도 처음이었고 그녀도 총각은 나처럼 처음이라며 조금 긴장하는 듯 했지만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죠. 만남은 은근히 격식 없는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꼼장어 집에 자리를 잡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녀가 은근히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가끔 술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왔어요. 나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싶었던 걸까요? 그녀의 말을 듣고는 나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지나며 서로 편해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소로 우리 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은 설렘이 가득했고 도착해서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상상에 맡길게요. 다만 우리 둘 다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순간이었고 그렇게 첫 만남부터 깊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누나 뭐해요? 라고 가볍게 부르고 그녀는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응응하고 대답해요. 자연스러운 누나와 동생 같은 관계로 발전했죠. 서로 웃음꽃을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이 그녀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3교대 근무 중이라 특히 야간 근무 날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시간이 가장 외롭다며 그럴 때마다 내가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고 살짝 눈웃음을 지었죠. 그럼 우리 그냥 편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볼까요? 라는 말에 나도 거리낌 없이 동의했고 즐거운 동반자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미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고 나도 그런 새로운 인연 속에서 자꾸만 설렘을 느꼈죠. 우리 사이에 특별한 규칙은 없었지만 늘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세 번째 만남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늘 흥미롭지는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 후 네 번째 만남에서 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부터 한눈에 그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외형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미씨란 말이 딱 어울리더군요.
키는 무려 170cm 정도로 느껴질 만큼 큰 키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가 내 스타일과 잘 맞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그녀가 곧장 술부터 한잔하자고 제안하더군요.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날은 천천히 데이트도 하고 싶었기에 제안을 해봤죠. 좀 더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즐긴 후에 마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도발적인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럼 최소 30분 이상은 잘할 수 있겠어? 자기는 한번 흐름을 잡으면 길게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없으면 술 한 잔 정도는 마셔야 하지 않겠냐며 농담 섞인 말을 던지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가족관계 같은 것부터 서로를 알아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고 자녀는 남편이 키우고 있다더군요. 이야기하며 느낀 건 아마도 그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 과거를 다 말해주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자유로운 삶의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니 그녀는 어느새 떠나고 없었어요.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어플에서 그녀는 쿨하게 거절했죠.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사실 평소에 연애운이 없는 편이라 생각했던 내게 여사친들은 갑자기 고백을 하곤 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늘 다른 누군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팅 어플을 여러 개 설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렇게 새로운 만남의 재미에 푹 빠져 지금의 만남들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만남은 아쉬움으로 남고 또 어떤 만남은 흥미진진하게 이어지지만 그런 만남들이 내가 몰랐던 내 모습과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지금의 여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이지만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녀에게 확 끌렸고 2주 정도 썸을 타다 사귀기 시작해서 어느새 3개월이 흘렀네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직도 휴대폰에 각종 채팅 어플들을 지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그 어플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냥 심심해서 한다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괜한 집착이라면서 제가 오히려 생각이 불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녀를 어플로 만났기에 제가 쉽게 여겨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남편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선물도 잊지 않고 절 챙겨주며 나름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참히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남편의 성격은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념일이 아니면 진지하게 좋은 곳 가서 밥 먹을 기회도 잘 없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데도 항상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남편은 종일 저 놀려먹는 재미로 사나 싶을 만큼 저녁마다 몰래 숨어있어 절 놀래키기, 곤충 인형 던져놓기 등 신혼 내내 악소리를 안 내고 하루를 지나친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한편으론 이런 면이 귀엽기도 하고 차분한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 남편을 볼 때마다 애처럼 순수하고 밝은 면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었죠. 이런 것들이 모여져 나중엔 호감으로 그 이후엔 결혼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밝아지는 분위기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진지할 때도 있어야 했는데 침대에서조차 남편은 장난치기 바빠 분위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가 참 많았죠.
그리고 남편과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려웠어요. 주변에선 다들 남편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나누던데 그걸 보면서 내심 부럽더라고요. 노후나 아이에 대한 고민은 1분도 가지 않아 다시 장난으로 이어져 버리니까요. 신기했던 건 전반적으로 시댁 분위기도 그랬어요. 처음 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을 때도 전 긴장해서 어른께 예의를 잘 갖춰야지 매 순간이 떨렸는데 생뚱맞게 어머니는 끼 많은 며느리가 와서 집안 분위기를 재밌게 더 올려주면 좋겠다며 농담처럼 노래나 춤을 준비해 오면 더 이뻐할 거란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초반에 만나자마자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니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방방 뛰고 머리를 풀고 흔들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 흥이 많아서 저는 늘 구경꾼처럼만 바라봐야 했죠.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신혼만큼 놀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명절에도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장기자랑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꼭 장기자랑으로 용돈을 주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시키지만 마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제가 그럴 때 노래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꼭 어머니는 쟤는 우리 식구 안 같아. 겉돈다니까 꼭 분위기를 망쳐. 그런 말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에선 적응 못한다는 취급을 받더라고요. 정말 겉돈다는 말이 저한테 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번씩 대놓고 다른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하필 저라서 실망했단 표현까지도 툭툭 뱉곤 했어요. 서로가 마음에 안 차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남편은 최소한 제 분위기라도 살펴가며 장난을 치는데 시어머니가 치는 장난엔 이상한 저의가 강하게 있었어요. 꼭 저를 우스운 꼴로 만들기 위해서 때 아닌 분위기에 노래를 해보라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등 떠밀면서 곰 같다, 둔하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음 딱 맞는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런 이야기도 지겨울 만큼 많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씹어 삼키게 되었어요. 만날 때 모아둔 모진 말들을 헤어질 때 퇴하고 뱉어서 잊어버렸죠. 그게 제가 편하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은 과일을 사들고 갔어요. 괜히 이상한 걸로 트집 잡히기도 싫어서 가장 좋은 걸로 사서 갔죠. 어쩐지 평탄하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딱 밥만 먹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밥 먹고 소파에서 다 같이 드라마를 보며 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 해보고 싶어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TV 드라마를 향해 있었고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며 나 저거 해보고 싶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은 바로 악독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맞는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이상하게 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며 저걸 한번 해보자는 식의 이상한 제안을 하시는데 전 설마 싶었고 적당히 빠질 생각으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더니 아니 나는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잖아? 그래서 난 드라마 보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저렇게까지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저런 경험을 못 해봐서 아쉬워 라고 하니 시누이가 엄마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어. 어느 드라마에선 김치로 막 싸다구까지 날려 라며 나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깔깔대며 어머 김치로 싸다구를 날려? 그거 너무 웃기다. 신선하네? 얘 며느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응?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한때 배우가 꿈이었거든.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장난이라 생각하고 라는데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저와는 다르게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남편까지 신이 나선 통쾌한 기분 내 재료를 준비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 머릿속이 궁금해졌죠. 그리고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저를 은근히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때리고 싶을 만큼 내가 정말 싫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막장 드라마의 장면까지 재현해서 그러고 싶겠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 하는 동안 김치가 제 앞에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찰싹 때리더니 얘, 또 분위기 못 맞추고 표정 봐라. 아니 너는 내 소원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못 해준다니?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라는데 시댁은 당장이라도 TV에 출연해도 될 만큼 장난이 과했고 자기들끼린 재밌어 죽는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무례하게 김치를 맞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남편까지 보니 정말 화가 치밀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지금 장난이 너무 과한 거 아니세요? 아니 상대방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예, 넌 간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는 거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맞춰주지도 못하냐? 우리 집 분위기를 아직도 몰라? 넌 항상 네 기분만 있더라. 라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눈치를 채곤 본인 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김치는 좀 아니다. 그리고 엄마 며느리 성격 알잖아.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 엄마가 한 번만 봐줘. 하니, 아유, 맨날 마지막에 분위기 이딴 식으로 만드는 거 하루 이틀이어야지. 너는 데려와도 꼭 우리 집 분위기에 맞는 여자애 데리고 오라니까. 아유, 치사해, 치사해. 라는데, 저도 그 말에 오기가 생겨. 어머님, 그럼 드라마라 생각하고 한 대 치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시누이가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언니 눈치 보고 비위 많이 맞춰요. 사람이 10번 배려를 하면 한 번은 지기라도 해야지. 이기심 대박 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도 말을 바꾸며 예, 나는 너같이 이기심 많지 않고 배려심이 많아서 만약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그냥 재밌게 웃고 넘길 거다. 그렇게 한 번 재밌자고 한 걸 버릇없게 정색을 하고 어른 앞에서 라고 하니 결국 남편이 서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오늘은 그냥 가자고 불이 나게 짐을 싸서 시댁에 나오는데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남편이랑 대판 싸우며 갔네요. 대체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기분 좋게 분위기 맞추는 장난에서는 어디까지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 놈은 내색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해 달리기 바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제게 먼저 연락을 해. 며느라,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 앞 카페에서 우리 만날까? 라고 하시는데 저 또한 이런 시어머니의 한풀 꺾고 들어가는 사과에 금방 마음이 풀려 어머님, 저도 그날 죄송했어요. 좋게 말씀을 드려도 됐었는데 제가 살아온 환경과 다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 멀리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곤 웃으며 다가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찬바람이 불더니 전화 통화하는 딴판 다른 목소리로 어른 이겨 먹으니까 좋니? 하곤 순식간에 본인 앞에 있던 커피를 제 얼굴로 날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놀란 눈을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쳐다보니 턱부터 가슴까지 검은 커피가 줄줄 흐르는 걸 보곤 시어머니가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그 옆에 시누이도 박수를 치며 웃는데 언니,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예, 얼른 닦아. 라며 제게 티슈를 던져주는데, 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장난의 가장에 절 교묘히 괴롭히고 있단걸요. 이런 사람들이 학창시절엔 꽤나 친구들을 괴롭히며 우린 친하다고 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번처럼 같은 방식으로 표정 굳히고 나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저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란 인간이 친 장난이라는 게 이런 식이라면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요. 가슴은 타들어가지만 애써 웃으며 어머님 이런 걸 해보고 싶으셨는지 몰랐어요.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재밌네요. 하니 이제 알겠지. 우리 식구는 옛날부터 짓궂은 장난치면서 막역하게 지냈어. 나중에 이게 얼마나 추억인데 해보니까 재밌지? 라는 시어미에게
네,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네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화낼 줄 알고 레퍼토리 대사를 준비한 눈치였지만 저도 앞날을 준비해 참을 인을 가슴으로 몇천 번씩 썼습니다. 그리고 전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상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더 교묘하게 더 못되게 다가서기로 했습니다. 장단을 못 맞추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장난 뒤에 가려진 미움을 상대해야 된다는 걸 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얼마 뒤 저는 시댁 근처를 지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 밥 좀 차려달라며 제 발로 먼저 시댁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던 대로 시누이나 시아버지가 없는 틈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시어머니를 대하며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재미있게 잘 지내자고 하던 재미난 분위기를 내볼 참이었죠. 저는 밥을 다 먹고 치우기 전에 아주 해맑은 얼굴로 어머님, 그거 또 해봐요. 저도 요즘엔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해하며 뭐가 재밌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 앞에 턱을 괴며 저도 이제 시댁 분위기에 조금 적응해 나가나 봐요. 오늘 저번에 하려다가만 상황극 해봐요. 저희 그거 못 해봤잖아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가족들의 도움이 없어서 그런지 말도 못하고 혼자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전 망설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가차없이 밥상위에 남아있던 김치를 시어머니께 쏟았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빽빽 소리를 지르시며 너 미쳤냐고 악을 쓰시는데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어머님 어떠세요? 당해보시니까 화나시죠? 사실 어머님 저한테 욕하고 퍼붓고 싶은 그 마음들 장난이란 말로 잘 포장해서 저 괴롭히셨잖아요. 아니세요? 그게 아니면 장난이란 식으로 저한테 커피 쏟아붓고 연기라는 식으로 김치 싸다고 날리고 싶다고 하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장난이셨다면 저도 어머님한테 김치 쏟은 거 장난이에요. 재밌자고 한 건데 어머님도 표정 푸세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분을 못 이겨 손을 벌벌 떨다가 물 한 잔을 제 얼굴에 부어버리더군요.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이 저에게 하면 얼마든 가능한 장난이지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허용되지 않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전 시어머니께 물을 맞고도 또 웃었어요. 장난으로 받아쳐야 저도 또 못되게 한 방 더 날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분노를 못 이긴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올리더군요. 오랜 시간 몰라서 당해야만 했던 미움. 저 또한 지난 분노들을 악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게 이거 완전 돌았네 돌았어. 순진한 줄 알았더니 너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지? 그래, 나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골탕 먹였다. 왜? 이것 봐. 완전히 꼬리 9개 숨긴 구미호라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구미호 같은 엑스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준 거야. 아이고, 이제 어쩜 좋아. 너 이거 내가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우리 아들한테 다 보여줘서 이혼하라고 할 거야. 내가 너 이혼시킬 거라고. 라는데 오늘은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했어요. 이혼? 그까짓 것 하나도 안 무섭다며 이런 정신 이상자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 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에게 전화해 제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 행사를 완벽히 하는데 저 또한 이 집 식구들이 그렇게 숱하게 말했던 장난, 그놈의 장난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이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놈과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놈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데 본인 엄마한테 연락해 저한테 사과하라고 안 그럼 나 이혼당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길길이 날뛰며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 되려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저 또한 맞소송한다고 했어요. 누군 증거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줄 아냐며 그날 카페에서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카페 사장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심지어 나한테 괜찮냐는 소리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날 찍힌 CCTV 달라고 해서 증거 자료로 내밀면 당신도 얄짤없다고 하니 2번 다시 연락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장난 10번 더 쳤다간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했네요.
당신네 식구들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 아니고 이런 집구석에서 살면 나도 정신병자 될 것 같다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놈은 울며불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건다고 하니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도 CM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저처럼 그런 수모를 안 당하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저는 그날 제가 한 일에 대해선 후회 없다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행동들 그냥 냅두고 당하고 지냈다면 아마 전 커피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수모를 당했을지 모르거든요. 현재는 이혼하고 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전 남편은 가끔씩 술 마시면 저한테 전화해 본인도 정신 차리고 사람 됐다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내 남자친구가 가만히 안 둔대.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전 남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 놈은 이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냐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암튼 저는 남자라면 질려버려서 지나가는 남자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씩씩하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저의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1년 전이지만 저는 지독했던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구급 공무원이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참 옛날 일같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요. 오늘은 친구들도 듣고 웃기다며 그런 일이 다 있냐고 신기했던 그 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0대 후반의 구급 공무원에 도전했어요. 멀쩡한 대학교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뭔가 아쉬운 생활이었어요. 연봉은 물론 하는 일도 상관없지만 뭔가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주말까지 밤낮 없이 구르는 중소기업에서의 삶이 뭔가 여유롭지 않아 내 할 일 하기가 힘들었어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에 연봉도 갈수록 오르고 특히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 좀 더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악바리 정신이 있었던 저는 그 길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은 돈도 꽤 있으니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노량진 고시원 하나를 잡았어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남들이 많이 한다는 길로 하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시원 생활에 접어든 저는 근처 학원도 다니면서 평범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고시원에는 남자, 여자같이 살고 있었는데 층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어차피 공부하러 오는 마당에 여자라니 꿈도 꾸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다만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세탁기나 주방은 한 층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가끔 공용 공간에서 여자를 마주치기도 했죠.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추레하게 다니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는 물론 없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할 때는 멀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 반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가끔 그런 옛 추억에 젖을 때도 있었죠. 아무튼 고시원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드는 날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에 빨래를 찾으러 공용 공간에 갔어요. 평소처럼 미리 빨래를 돌려놓고 책을 보면서 조금 복습한 다음에 시간 맞춰 빨래를 찾으러 갔죠. 마침 딱 끝나 있는 빨래를 빨래바구니에 담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바로 못하고 잠에 들어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강의는 없고 자율학습만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 빨래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이상한 게 껴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내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여자 속옷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노량진에 공부하러 와서 괜히 나를 못 이기고 여자 속옷이나 훔치는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일이 알려지면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죠. 저는 그래서 빨래방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빨래 바구니에 그 여자 속옷을 넣어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속옷을 챙겨 들고 빨래방에 갔더니 다행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볼세라 정신없이 속옷을 휙 숨겨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죄인이 된 것처럼 이러는 게 웃기기도 했지만 큰 일 나는 것보다야 낫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튼 그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뒤까지 저는 바보처럼 안심을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빨래를 하러 공용공간에 갔는데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을 봤어요. 제 속옷이 상자에 담겨 있고 어떤 여자 글씨체로 이 속옷 주인 제 빨래에 섞여 있었으니 가져가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때 여자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 몰래 섞을 때 제 속옷도 같이 넣어버린 거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미쳤다고 자책하면서 부끄럽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제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서 찾은 여성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다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용 공간에 내 속옷을 떡하니 놓다니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옷을 보고 가져가려는 찰나 공용 공간에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흠칫하면서도 이미 제 속옷에 손이 가고 있던 와중이라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잡고 주머니에 쓱 넣었어요. 부끄러워서 후다닥 나가려는 찰나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 속옷 당신 거냐면서 내 빨래 바구니에 섞여 있길래 변태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너무 놀라서 해명하기 바빴죠. 저의 정신산만한 해명에 그 여성분은 이내 웃음을 팡 터뜨리더니 괜찮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용공간이라 자기 빨래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랜만에 이렇게 여자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설렘도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은 생각보다 터프한 성격의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무원 공부하는 거냐며 틈틈이 같이 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노량진이 수험생들의 성지인 이유가 사실 개인적인 것도 있다고 들어서 순간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굴러갈 뻔했지만 본 목적을 잊지 않고 그러겠다 했죠. 그렇게 우리는 속옷이 뒤섞여버린 일화가 인연이 되어 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몰래 서로의 방에 가서 속닥거리며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침대에 엎드려서 같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자기 몸을 붙이고 제 머리를 만지면서 후후 바람을 불더라고요. 책에 집중하고 있었던 제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이내 기분이 좋아지면서 귀가 빨개졌어요. 그분은 제가 엔돌핀이 도는 것을 안다는 듯이 제 귓가에 말을 하더라고요. 나 안아볼래 하면서 저를 꼬시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죠. 저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를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했어요. 혈기왕성한 남녀였던 저희 둘은 그렇게 고시원방에서 억누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하고 보니까 오히려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것. 마냥 공부에도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 2년 차였던 그녀는 안정권으로 시험에 합격했고 저도 1년 차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쉴 새 없이 공부한 끝에 합격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저 같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욕망이 득실득실 끓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서 이렇게 더 잘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는 어떻게 사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같은 공무원 세계에 있는 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그녀를 꼬셔볼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7살이 된 아줌마입니다. 집에서 적적할 때마다 사연을 자주 듣곤 하는데 제게도 엄청난 일이 생겨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평생 살면서 겪질 말아야 했던 일을 겪게 되었네요.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의 급한 성격 때문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22살의 선을 봐 그의 겨울에 식을 올렸으니 제 주변 부부들 보면 대개 선 보고 결혼하면 잘 안 맞는 부부들이 많은데 저희 부부는 좀 달랐어요. 낯간지러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였죠. 남편이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 사랑이 좀 많긴 했어요. 워낙 외동아들로 자라다 보니 본인이 받은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았나 봐요. 저는 5남매의 처녀로 자라다 보니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얼굴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엄마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바빴거든요. 저희 집은 이런 엄마를 도와 일찌감치 돈을 벌어야 했어요. 엄마는 5남매를 다 돈벌이로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든 많든 무조건 한 달에 얼마는 벌어서 집에 보탬이 돼야 했어요. 엄마는 여자가 배워봤자 쓸모도 없다며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매일 밭일만 시켰어요. 사실 창피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남들은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 저는 밭일하면서 저 멀리서 남들 학교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한테 학교 좀 보내달라고 했다가 직사게 혼이 났어요. 2번 다시 그딴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엄마 말이 곧 힘이고 법이어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빠나 남동생들은 그렇다 치지만 저나 언니는 빨리 시집을 가야 했어요. 엄마 말로는 여자는 빨리 시집을 가는 게 집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쌀도 안 되지, 물도 안 되지. 아무 남자나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더더욱 좋다고 하신 분이세요. 솔직히 제가 부모 복은 없는데 남편 복은 많았던 게 남편은 못 배운 저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공부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본인이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남편의 말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저희 남편 직업이 공인중개사였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듣는 귀가 많아 부동산 투자를 아주 톡톡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봤죠. 남편과 제 앞으로 부동산이 몇 채씩 생겼고 주머니도 좀 두둑해졌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하나씩 팔아 딸 둘 대학 다 보내고 시집도 다 보냈습니다. 저는 재주 많은 남편 덕분에 힘들게 살았던 제 유년기 시절을 보상받는 듯 했고 애처가인 남편 덕분에 호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저를 미워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겼다고 시집살이를 좀 시키셨는데 그것도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65살이 되면 부동산 그만하고 죽을 때까지 놀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저희 둘째 딸이 경찰에 처음 뽑아서 지 아빠한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남편과 딸이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 사고로 저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은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보다 더한 느낌이었죠.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힘든데 딸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 몸이 너무 떨려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 제일 견디기 힘든 때였죠.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문을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니 저 대신 제 큰딸이 들어가 남편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우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한강은 채웠을 거예요. 소식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자마자 저를 붙잡으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세상을 간 거라며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그 말이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을 해. 네가 아주 불려오라며 우리 아들이 불려놓은 재산 네가 다 가로챘다고 했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저희 둘째 딸도 보름 만에 남편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제게 질투라도 하듯 견딜 수 없는 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과 남편이 간 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몇 년 동안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지금은 몇 월 달인지 몇 년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살았거든요. 집에 햇볕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 온 집을 암막 커튼으로 다 쳐놓고 불도 켜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 큰딸은 지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생활을 했기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면 오열을 하곤 했죠. 그렇게 폐인같이 살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찾아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한 번만 누르다 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배를 누르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세상에 문 밖에 저희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았죠. 제가 주저앉으면서 여보라고 부르니 그 남자는 갸우뚱하게 절 쳐다보며 네? 네? 여보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아주머니 저는 그쪽 남편이 아니라 여기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동의서 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앞집에 이사를 온 남자였죠. 근데 저희 남편과 정말 똑같았어요. 눈, 코, 입, 그리고 체형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었죠.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모를 정도로 똑같았어요. 제가 넋을 놓고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쳐다보니 그 사람도 절 이상하게 쳐다보며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꼭 하늘나라에 간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하니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자주 교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픈 사정이 있던 게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와이프랑 점점 사이가 멀어져 이혼을 하고 혼자 살려고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에게 저는 남편이랑 딸을 한 번에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름이 재진이었는데 저희 남편과 끝자가 똑같았어요. 저희 남편 이름은 창진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남편과 알게 모르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 남편 사진을 보곤 정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너무 똑같으니 입을 다물질 못했죠. 근데 그 사람 정말 마음씨가 착했던 게 제가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단지 제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제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연애라니 주책 맞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동안은 남편도 잊을 수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5년 동안 우울증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중국에 사는 제 큰딸도 정말 다행이라고 하는데 딸은 지가 한국에 와서 엄마를 보살펴야 하는데 생계가 달렸으니 그러지도 못해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곤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보라고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긴 줬어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제가 투자를 좀 해줬죠. 그렇게 그 사람과 1년 정도 만날 때였어요. 중국에서 살던 딸이 한국에 들어와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기차를 타러 가는데 딸한테 갖다 줄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저 멀리서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 그렇게 된 후로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질 않았는데 웬일로 우리 집에 다 오셨지?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쫓아 들어갔어요. 역시나 제가 사는 층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갔죠. 근데 문 앞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생각하던 찰나에 어디선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앞집 재진 씨네 집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곤 두 사람이 같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저는 후다닥 비상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고 그 둘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고층이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게 된 둘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진아, 얘는 오늘 확실히 나간 거지? 며칠 집에 없는 거지? 라고 하니 곧이어 재진 씨가 그렇다니까 엄마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 재진 씨가 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는지 너무 벙쪘죠. 그러면서 엄마 며칠 동안은 우리 집에 좀 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좀 해주고 그래. 엄마 아들이 몇십 년 동안 엄마 밥도 못 먹고 살았잖아. 내 쌍둥이 동생 저 세상 가고 이제 엄마한테는 남은 아들은 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니 그래 우리 창준이가 떠났으니 너 하나 남은 거지. 그러게 이놈아 몇십 년 전에 부모랑 연 끊고 혼자 산다고 오지에게 나가놓고 결국엔 엄마한테 다시 돌아올걸? 왜 그렇게 속을 썩였어? 라고 하니 아니 내가 돌아왔나 엄마가 날 부른 거지. 아무튼 내가 우리 쌍둥이 동생 재산 저 불려한테 싹 다 가지고 올 테니까 엄마는 걱정을 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 제대로 호강시켜줘야지. 안 그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우리 엄마 이쁜 옷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잘 돌아온 줄 알아. 내가 엄마한테 못해준 효도 내 동생 덕으로 좀 해줄게. 어? 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남편한테 몇십 년 동안 연을 끊고 산 쌍둥이 형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남편은 외동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망나니 쌍둥이 형이 있었다니. 그러니 저희 남편이랑 저 사기꾼 같은 인간이랑 닮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CM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쓸 수가 있는지 정말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맘 같아선 이 인간 집에 쳐들어가 장롱이고 서랍이고 싹 다 뒤집어 엎어 증거를 찾고 싶었는데 혹여나 재판까지 갔을 때 저한테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꾹꾹 참고 몇 시간이고 그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야 그 둘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녹음을 하려고 했죠.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비상계단에 가만히 앉아 노을이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왜 이리 눈물이 쏟아지는 줄 몰랐어요.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신세만 한탄했죠. 남편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분간을 못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줬으니까요. 제가 등신이었죠. 하지만 시모나 이 인간 재진 씨나 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저한테 접근을 한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두어 시간이 지나 그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제 얘기와 돈 얘기를 하는데 증거로 딱 좋았죠. 야, 재진아, 이제는 걔한테 이런 잔잔바리 돈은 그만 받고 부동산으로 받으라고. 우리 창진이가 가기 전에 사놓은 부동산이 몇 개는 될 거야. 그걸 싹 받아내야지. 그래야 내가 여한이 없어. 걔가 외로워하면 네가 좀 외로움도 달래주고 하면서 살살 긁어보라니까. 이라고 하니 엄마,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해서 돈 좀 더 가지고 오고 싶지. 근데 저 세상 간 내 쌍둥이 동생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여간 찝찝하더라고. 라고 하니 시애미가 지 큰아들 놈의 등짝을 탁 때리며 그게 뭐가 찝찝해? 하늘에 있는 네 동생도 널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그 불려한테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뺏기는 것보다 지 엄마랑 지 형이 가지고 있는 게 훨 낫지. 내가 아주 다 뺏어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일단 녹음을 다 해놓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후다닥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곤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죠. 야, 이 사기꾼들아. 니네가 진짜 사람이니? 니들이 그러고도 창진 씨 부모고 형제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내 남편이 두렵지도 않아? 라고 했죠. 그러니 시무랑 남편 쌍둥이 기겁을 했고 눈이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나 니네 둘이 했던 말들 여기다 다 녹음해놨거든?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해? 그것도 연 끊고 산 쌍둥이 큰아들을 이용해서?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한테 뜯어간 돈이랑 나한테 사기친 것들까지 싹 다 고소해서 죗값 치르게 할 거라고. 이 노인네야, 당신 나이 80 먹어서 거기 가서 한번 썩어봐. 하며 경찰서 간다고 아파트 대문을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제 핸드폰을 막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 쌍둥이 형도 저를 붙잡으며 이런 불려가 끝까지 여우짓을 하고 있네? 너 진짜 혼나볼래? 하는데 저는 아파트가 떠나갈 듯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 무슨 일이냐고 했고 그분들한테 경찰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 당장 잡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5분도 안 돼 경찰이 왔고 파출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저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 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먼저 파출소에 나와 딸아이한테 연락을 했고 딸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속버스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딸 말에 지갑만 딸랑 챙겨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몸을 얼마나 바들바들 떨고 갔는지 몸을 웅크려서 가느랴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니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딸을 보자마자 저는 억장이 무너져 엉엉거리고 울었네요. 딸은 무조건 고소하자고 할머니나 아빠 형이라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니라고 노발대발했어요. 저는 당분간 딸네 집에서 지내면서 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기죄로 그 두 인간들 가만히 안 둘 거라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뜯어간 돈도 다시 받아와야죠.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은 접수한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 후 CM이랑 그 인간 둘 다 소장을 받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애미야 소리 하며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지금 어디에 있냐고 내가 그리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오는 순간 당신네들 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죗값 더 받고 싶으면 한번 와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네요.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 인간 지 엄마 탓을 하며 엄마가 다 시킨 거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했대요. 진심으로 제 생각 많이 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너나 니네 엄마나 둘이 손잡고 재판장에서 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 저에게 제재 짜는 소리 하다가 종당에는 막말로 그 재산이 네 거냐고 우리 아들 거 아니냐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나도 남편이랑 같이 부동산 하면서 같이 번 재산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어머님 거라도 돼요? 하며 같이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재판하면서 당연히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테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 봐야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난 다음날 남편이 꿈에 나왔어요. 남편이 절 보며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고 하니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만 떨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고개를 떨군 남편의 모습이 제게 면목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딸과 사위와 함께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가려고요. 인생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제 얘기 같았어요.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게 이런 시련이 몇 번이나 찾아오네요. 제가 죄가 많은 여자인가 봐요. 저도 제 스스로가 불안불안하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으로 인해 멘탈도 다 날아가고 정말 많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송장처럼 지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1년 전 맞선으로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맞선 당시 그 남자는 35살,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둘 다운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결혼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자연스레 나오더군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인지라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과 저와의 생각이 비슷했기에 더 편했다라고 할까요? 생긴 것도 평범하고 멀끔한 복장의 매너도 좋아서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게 되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젊을 때처럼 불꽃이 튀는 연애를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 둘 다 말수도 없고 성격도 조용한 탓에 재미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좋은 취지로 사생활을 존중했던 부분들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리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눈치로 알아야 했던 것을 못 보고 지나간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무튼 큰 다툼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이어왔었고, 어느 날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던 하루였어요. 1년 정도의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쯤 그 사람이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과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 헤어졌는지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또 이 사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꺼내나 그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양심 고백의 이유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받아줬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헤어졌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않느냐며 그런 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며 살자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고민 끝에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서로 노력하자고 하면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식 끝내고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혼집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가는 게 더 좋을 듯해서 결혼 다음날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씻는다고 하면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근데 씻으러 들어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나오질 않아서 문 너머로 물어봤죠. 아직 멀었냐고 물어보니 다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뭘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나도 씻고 싶다고 하니 금방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20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면서 슬슬 화가 나더군요. 지금 들어간 지 1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나증막한 목소리로 이제 다 했으니 나간다고 대답해서 저는 얼른 씻고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하수구가 막혔나? 제 성격이 조금 급한 부분도 있던 터라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하지만 말을 걸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디 미끄러져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신혼 첫날 밤이라고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가 애써 화를 누르며 또 기다렸죠. 결국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해버렸고 끝끝내 참다 못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이상한 걸 들고 변기 뚜껑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놨는지 안경엔 김까지 서려 있어서 더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 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그 길로 곧장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돈도 없어서 택시기사님 핸드폰 빌려서 엄마 보고 나와달라고 했죠. 엄마와 아빠, 남동생은 저한테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1시간 동안은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츰 마음이 가라앉혀지고서야 일단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안정이 되더군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어렵게 그 상황과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 듣고 아빠는 바로 그 나쁜 자식의 부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엄마는 저를 껴안으며 같이 우시고 아빠랑 남동생이 그 자식 가만두지 않는다고 신혼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와 엄마도 뒷자리에 타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신혼집에는 아무도 없던 상황이었고 그 집에 제 물건이 있는 것조차도 역겹다고 생각해서 대충 제 집만 챙겨서 다 같이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집으로 돌아가니 내가 도대체 1년 동안 이런 남자친구를 만난 게 너무 창피하면서도 분하고 부모님을 보기엔 너무 염치가 없던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그 남자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네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말이죠.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요. 아무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인가 봐요. 예전 남자친구도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짓거리로 상처를 주더니 정말 한숨만 나오고 이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도저히 창피해서 당분간 혼자 지내야겠어요. 그리고 축의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서지를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도 채 안 되어서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냥 친척분들은 평생 한 번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 지인들과 친구 그리고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억울하다면 억울하고 제가 피해자니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한숨만 늘어가고 이 상황을 빨리 잊고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클 따름입니다. 오늘까진 충격 속에서 송장처럼 보냈지만 내일은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이제 임신 6개월째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자주 보는 편이지만 주로 뉴스나 제빵 등 좋아하는 주제의 방송들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인터넷 방송을 보았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방송에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면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처럼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방송을 주로 보는데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별풍선을 써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는 용돈이 없이 살기 때문에 특이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물어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들처럼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니 그렇게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며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더니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면서 너무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보면서 그렇게 취미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하며 오늘부터 한다고 하더군요. 밥도 먹고 저와 영화도 보고 놀다가 자기 전에 누워서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더 지나면서 금액을 올리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5만 원이었던 한도는 2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시간에 보던 인터넷 방송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채 보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저와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매니저가 되었다며 채팅도 관리해야 하고 바쁘다며 웬만하면 방송 시간에는 부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다 제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면 그 역캠 방송 시간을 피해서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다 말겠지 싶어서 이해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낚시에 빠진 친구 남편을 보니 평일에는 퇴근하고 밤낚시 가고 주말에는 배 타고 낚시 가고 용품들 사느라 돈 들어가고 낚시 한번 다녀오면 잡아오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하면 한 달 20만 원과 그 정도의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너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남편과 엄청나게 싸우더라도 반대를 하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정모 가고 생일이라며 축하 파티한다고 가고 그러면 외박도 점점 많아졌고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서 온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경 쓰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역시나 역캠 방송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방에서 그 역캠 방송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역시나 엄청난 별풍선을 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채팅을 하면서 알아보니 지금까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후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냥 작은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인데 그곳에서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대표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관련 안내문도 오고 알아서 갖고 처리하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집에 모아둔 돈 좀 있으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쳤다고 안 된다고 하였더니 온갖 성질을 부리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에 역캠 방송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도 벌써 미리 수령해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출근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돈으로 아직도 저렇게 별풍선을 쏘면서 부자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이후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잘 크고 있고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만삭이라서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반찬값 정도는 벌고 있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바로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정신없이 적어서 사연을 보냈는데 두서없는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